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9회에 거쳐서 우리 민사소송법, 노무사 민사소송법 2차 동차반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충교 법무사입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제 선택할 때 많은 망설임이 있을 텐데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민사소송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이 법학 전공자에게도 법학 시험 과목 중 제일 공부하기, 이해하고 암기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과목이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민법 이런 거보다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민법을 공부하고 다른 걸 공부했는데도 사법 시험 공부할 때도 후사법 중에서 이 민사소송법이 최고로 어렵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실무에 오면서 겪어본 바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제 민사소송 업무를 해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무를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싹싹.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소액사건 소장 한번 안 써보지 않습니까? 이게 소송법을 마스터했으면 소액사건 소장 정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민사사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그 많은 사건인데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서류 실제 소송에서 청구 취지 작성하는 것만 해도 두꺼운 책 보면 이렇게 2100페이지가 넘어요. 이 서류 작성.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소송법을 공부하니까 법무사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민법도 시험 보고 민사소송법도 보지만 가운데 서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서류를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서류는 민법을 이 전제로 소송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는 과목입니다. 이거 사례는 민법 사례고 절차는 소송법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과목은 두 과목을 다 알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 수험생은 다른 직역 수험생보다 이 실무를 좀 해봐서 이 민사소송법이 다른 직역보다 좀 덜 어려워해요. 왜? 실제 민법도 하지만 이 실무 서류를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덜 추상적이지. 근데 다른 직역은 말이죠. 소송법을 고득점해도 노무사 소송법 수석 점수를 맞아도 대부분 소액 사건 소장도 작성할 줄 모른다. 이게 좀 아이러니다. 그러나 물론 이 실무 서류 작성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이제 그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요건 뭐를 얘기하냐면 제가 참고로 실제 법원의 판사분들은 자기 집을 사도 등기를 할 줄 몰라요. 왜? 어렵다기보다 안 해봐서. 안 해봤기 때문에 최면에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판사가 등기부등본이나 띄워볼까 말까지 또 띄워온 거 보기만 했지 실제로 집을 팔고 살 때, 근저당을 설정할 때, 말소할 때 이 등기를 실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또 등기소에서 등기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부동산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재판, 판결은 판사가 하잖아요. 이거를 자 보세요. 판사가 아이러니죠. 자기 집 사도 등기도 할 줄 모르면서 설정 등기 말소도 해본 적도 없는데 재판할 때 이 판결로 등기해라, 잘못된 등기다 말소해라. 이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그걸 해봤다고 해야 되는 게 또 보는 눈이 좀 차원이 다르기도 한 거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꼭 소송 실무를 안 해봤어도 많은 수험생들이 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또 좀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법무사와 변호사도 한 가지 느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은 민사소송 그러면 변호사를 염두에 둡니다. 당연히 최고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타인의 사건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그 100만 건이 넘어가는 민사재판 중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들 소송이 아주 주류입니다. 좀 많은 사건이. 그러면 그 100만 건이 넘어가는 사건 중에서 변호사가 없이 본인들이 재판받는 사건의 대부분은 누가 이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법무사들이 법원 앞에 법무사들이 주로 하루 종일 소송과 관련 상담, 서류 작성, 본인을 대신해서, 재판은 본인들이 받으러 가지만 한 번도 법원에 안 가보고 그랬기 때문에 소송 절차 실무를 알아야 코치를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실제로 변호사는 선임료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선임되는 건수가 몇 개 안 된다 그러죠. 한 달에 평균 한 건이니 두 건이 그러는데,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한 달에 한 건, 두 건 가지고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한 건에 수백만 원인데 법무사가 수백만 원 하려면 20-30건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실제 실무 현장에 가보면 엄청난 대부분의 소송 실무도 법무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전에 형사사건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했어요.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 아니지만, 자, 제가 이런 걸 전제로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안 해봤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무 사례를 좀 중간중간에라도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민사소송법 수험생이 모두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편차가 심합니다. 용어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자, 장점이 뭐냐면, 조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소법 선택한 수험생 간에서도 차이가 금방 나타납니다. 이게. 자, 이게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렵고 선택 비율이 좀 작다고 하죠. 사법시험에서 되게 어려운 과목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참고로 노무사 말고 다른 직업, 이렇게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에서는 똑같이 소송법을 보는데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선택 과목인데 이 친구들은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출제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불이타가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이 출제 난이도가 이거랑 달리 이거만 어렵게 냈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과목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 선택 과목 때문에 그런지 그동안의 기출을 보면 여기다 훨씬 상대적으로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됩니다. 왜? 선택 과목의 형평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제 범위가 가장 명확해요. 예측 가능해요. 거의. 응? 불이타가 별로 없이 나온다고. 어려운 대신에 예측이 가능해요. 단문과 사례 문제로. 두 번째, 채점 기준도 이게 이제 이 필수 과목이 아닌, 그리고 상대적이고 또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만 이해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점수를 따기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장점을 살리면 범위가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심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오히려 점수가 따기가 좋고,
선택 과목 간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민소법 수험생 간의 상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점수를 좋게 따기 유리한 면도 있다. 시험을 보면 이렇게 이 수성법은 늘 이렇게 사례 문제로 25점짜리가 2개가 나옵니다. 사례 문제로. 근데 이 사례 문제가 그리고 단문으로 20점 문제가 나와요. 사례 25, 25, 50점, 단문 25, 25, 50점. 이 단문도 예전의 방식이에요. 사법시험하고 법무사. 아주 이게 단문이 말만 단문이지 이게 예측 가능하고 이게 좀 준비할 수 있는 문제다. 기본 내용만 좀 써주면 사례 문제도 이게 보시면 이게 말만 사례지 이건 사례 문제도 사실은 사례의 탈을 쓴 단문 문제다 이게. 요 문제가 다른 직역처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단문을 사례화시킨 거다 이게. 그 단문만 좀 쓸 줄 알면 2개 채우고 이것도 단문 비슷해서 기본 내용만 써주면 말만 사례고 이건 뭐에 대한 사례구나 이게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된 단문을 써주고 해결을 써주면 기본 구도가 그래서 4문제 채우면 기본적인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의 이해만 필요하면 그렇다. 참고로 이게 한 며칠 전이죠. 이게 한 보름 전에 한 20일 전에 20일 더 됐고 20일 정도 16일 딱 20일 됐군요. 20일 전에 합격수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차석 이분 쓴 글을 좀 일부 옮겨오니까 민소법 더군다나 민법에서 물권법 부분이 좀 빠지다시피 하니까 더 적은 것 같지만 과목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뭐라기 어려운데 이분이 민소법으로 차석을 했는데요. 꼭 명심해야 될 거 하나를 꼭 얘기하더라고. 민소법의 개념, 정의 규정은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민소법에서는 아주 권위자인 수십 년 동안 이시온 선생님의 민소법 규정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유는 요 로스쿨 생기기 전까지 사법시험이나 민소법 공부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거로 공부 안 한 사람이 없고 현재 민소법 교재, 강의 모두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거다. 현재 노무사 시험가 있는 강사님들 전부 이걸 토대로 만들고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수험과 민소법 강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기본이 비슷하니까 다시 암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주 말씀드립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저도 이 책을 그대로 나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노무사 관련이 없는 것도 많고 아주 오래되고 다듬어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노무사용으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 책을 노무사용으로 편집을 했어요. 제가 우리 2기 때부터 우리 노무사반 이혁준 교수님으로부터 바톤 타치를 해서 지난달에 이제 2기를 끝냈어요. 종합정리 특강도 하면서 편집을 했는데 요게 한 970페이지 되는데요. 조그만 글씨까지 제가 프린트물로 줄였어요. 줄이면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시중에 기본서는 이렇게 두껍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단문이 많이 나오고 단문의 탈을 쓴 사례다 보니까 문제집이 꽤 있더라고요. 노무사 수험생으로. 그래서 단문집을 보니까 단문집은 또 교과서가 아니라 이게 잘라 이렇게 찍어식기로 문제를 찍기로 하다 보니까 이 틈새가 있고 교과서는 너무 또 다 들어가 있지만 백과사전처럼 양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집처럼 단문도 정리하면서 다만 노무사 실제 쓸 수 있는 양을 염두에 두고 너무 어렵고 이상한 지엽적인 거 빼고 또 그러면 단문이면서도 기본서처럼 연결이 좀 이렇게 되면서 그래 사례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이제 요걸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이신 교수님 책을 토대로 줄이는 과정에서 한양대 로스쿨 박재환 교수님 책과 김홍엽 교수님 책을 부분 보충을 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신 교수님 책이 좀 잘 돼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일 필요가 있다거나 학설 소개하는 거를 간결하게 또 사례 이런 거는 몇 군데는 요 책에다 요걸 좀 수정을 해서 요걸 이걸 만들었는데 교재가 만들고 보니까 450페이지 정도 됩니다. 445페이지.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445페이지도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445페이지 프린트 교재로 그래서 2기 때 종합 특강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재를 준비를 끝내서 2기 때는 교재 준비하느냐고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교재를 다 445페이지로 줄이고 편집하고 글씨에 색깔 입히고 수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작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은 교재가 완성됐고 2기도 한번 과정을 거쳤고 종합특강도 마쳤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 동차반 그리고 3기 때는 조금 더 교재는 기본적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원래 의도는 이 편집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편집 교재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 답안지에 쓰겠다는 걸 거의 염두에 두고 만든 교재입니다. 근데 이걸 좀 양이 좀 많다 느껴져서 요번 동차반 과정에서 편집 교재 통교재가 있지만 그로 450페이지 거로 나가지 않고 9번에 잘라서 그 450페이지를 다시 줄이고 좀 더 보기 좋게 수험에 이거 보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횟수마다 오늘은 30페이지 이렇게 횟수마다 제가 유인물로 특수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동차반 끝나면 그걸 모아서 통교재로 올려놓고 뭐 구입할 근데 페이지가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파워포인트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다 올려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재가 따로 없어도 상관이 없고 모든 교재 내용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용으로 함께 정리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과목의 성격상 제가 민사, 소송, 실무 강의를 기업체 이런 데 많이 나가는데 그런 데에서 나가는 실무 강의와 우리는 수업용이라 답안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포인트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수업용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객관식 시험과 2차 시험이 달라서 2차 수험생한테 실제 도움이 될까 해서 수업을 어떻게 나가냐면 모든 교재를 띄워서 여러분 입장에서 답안지 작성하듯이 이 사례에서는 이 정도만 언급하면 된다. 그걸 이해시키면서 동시에 여러분 수업 끝나면 그것만 보면 되도록 이 민소법이 말이죠. 이 책이 봐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묶어 놓다 보니까 그 사례가 회사법 사례, 가사소송법 사례, 막 민사 사례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사례, 뭐 사례가 짬뽕으로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례 이런 사례 써놓은 그 사례가 이 사례 하나하나가 와닿지 않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 민소법은 사실은 어느 선생님이든 짧게는 3, 40문제 길게는 뭐 많게는 6, 70개 또는 100개 예상해가지고 예측 가능하니까 그것만 외우면 된다 그러는데 안 외워집니다. 이게 안 외워져요. 이게 그 다른 어느 과목보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용어도 그렇고 써지지가 않아 더군다나 외워도 객관식처럼 고르는 거랑 내가 쓰는 거랑 다르다고. 이걸 2차는 써야 되기 때문에 쓰려면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써진다고. 고르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교재를 여러분 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듣고 나면 제 교재 우리 이시훈 교수님 책에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하고 시험을 염두에 둔 그리고
시험 플러스 알파 약간 지식, 교과서니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보고 책만 봐도 따로 준비 안 해도 종합 정리가 되도록 교재를, 그리고 지금 만드는 교재가 가능하면 지금 445페이지인데 가능하면 400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300 몇 페이지에서 끝나도록 이것만 반복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상한 너무 지엽적인 가사소송 사례, 회사법 사례 이런 것들은, 경매 사례, 막 집행법 사례는 불가피한 거는 조금 소개는 안 할 수가 없지만 좀 가능하면 이 교구에서 빼서 탁 수험되는 거로만, 그리고 표현도 가능하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최대한 이해해서 여러분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기만 해야지 인쇄하지 마시죠. 이거 파워포인트 인쇄하면 장수도 괴상 많고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그냥 파워포인트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다 인쇄하기에는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있는 그 유인물대로만 보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거보다 더 많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만 봐도 쫙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이걸 보고도 쉽게, 그래서 내 거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게. 오늘 첫날이고 늘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동차반에서는 항상 이번에 연습 삼아서 보고 내년에 제대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동차로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짧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인생은 연습 삼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붙을 수도 있고요. 붙고 떨어지고가 도토리키재기예요. 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훨씬 붙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또 실제로 연습 삼아서 동차반 답안지를 구성할 정도만 써주자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합격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늘 제가 법무사 수험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늘 법무사든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이 민사소송법을 평생에도 모자란다. 이게 이 수험 공부가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이것도 벅차다 지금 이거.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그 정확하게 내 거로 이해하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조금인데 어렵게 느껴지는 것보다 생소하다 보니까. 늘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책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물론 한 페이지를 1시간 걸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 공부했지만 나중에 다시 볼 때는 5초 안에, 그렇지, 이 책의 요지는 무엇이, 시험 남은 요 줄만 쓰면 되지, 이렇게 준비함으로 정리하는 거다. 과도하게 암기하지 말고, 덮으면 기억이 안 나도 정상이다. 그 대신 보는 동안, 그렇지, 사진을 찍는 거야. 이렇게 전체 공부를 줄여가면서 계속, 그래서 사진 찍고 빨리빨리 찍어서 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늘 얘기합니다. 이게 잘 보세요. 5초 작전이 뭐냐면,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정리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가서, 지금 말고, 지금은 5초 작전을 준비하는 거고. 이건 예전에 서울대 행정법 그 박정훈 교수님이 예전에 사법시험 그 할 때 했던 얘기를 아주 공감을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얘기인데,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정리하면 1분이면은 12페이지가 정리가 되는 거고, 1시간이면 1분이면 12페이지, 1시간이면 720페이지가 정리가 된다. 줄여놔서 마지막에 우리 이거 300 몇 페이지면은 5초 작전을 치면 30분이면 1회독이 돼요. 1회독이.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정신 차리고 정독으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시험에 응해서는 충분하다. 머리 좋은 사람이 꾸준히 공부한 사람을 못 이기고,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 금방 본 사람을 못 이긴다.
예전부터 내려온 얘기잖아요. 이 과목이 생소합니다. 금방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꼭 염두에 둘 거는 시험장을 염두에 두고, 제가 사례를 들어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사례를 듭니다. 실제 사례는 엄청난 경험이 있지만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에 내 거로 이해하고 그래야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페이지를 5초 작전에 과도하게 암기하지 말라고. 지금 덮어도 기억이 안 나도 돼요. 다음에 또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자기 거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을 2기 때도 그랬고 종합 정리할 때도 그랬고 8파트로 분류를 했어요. 교재를 보고서 1파트, 2파트 법원, 당사자, 3파트 소송과 관련된, 4파트 변론, 5파트 증거, 6파트 소송의 종류, 판결, 7파트 복합소송, 8파트가 상소심 이유, 이유는 이제 여기 뭐 9까지 이제 간이소송까지 8개 파트로 정리하면 양이 좀 작은 데도 있고 양이 조금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만 파트만 정리하면 충분하다. 이 과목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그 문제를 찍었어도 찍은 문제를 답안지에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단점이. 그러니까 왜 그렇다? 생소해서. 생소한 걸 덜 생소하게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깊은 이상한것까지 하려면 끝이 없어요. 시간 25분에 쓸 수 있는 양을 전제로 합니다. 자, 총설 파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워밍업을 합니다. 이런 워밍업 이런 건 교재에는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재판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을. 재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재판은 판결 그러는데 소송법을 공부하는 순간 그 관념을 좀 접어놔야 됩니다. 정확하게 소송법의 재판이란 재판 담당 기관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로서 일정한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법원의 소송행위, 그러니까 재판기관의 판단 의사표시다. 이걸 재판권입니다.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사표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인데 우회가 중요합니다.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로 표시한 거죠, 일부러. 이게 이제 재판은 뭐다? 재판기관이나 판단이나 의사표시다 이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재판은 제일 대표적인 재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이라는 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판단을. 두 번째가 이제 결정. 세 번째가 명령이라는 방법으로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를 요렇게 요 세 가지가 다 재판이다. 재판의 종류를 설명하세요. 판결, 결정, 명령.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이런 것이 자꾸 생소하게 이게 익숙해져야 돼. 생활화돼야 돼. 자, 판결은 잘 보세요. 이 판결에는 조금만 더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소송 판결이 있고 본안 판결이 있어요. 이제 본안 판결이란 정말 그 재판에서 누가 원고가 이기든 피고가 이기는지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이 원고가 이기면 원고 청구를 인용, 원고가 지면 원고가 재판고가 기각 이렇게 본안 판결. 원고 청구가 실체법상 민법상 네가 권리가 맞다 해서 판사가 받아준 인용, 그리고 아니다 너 권리가 없다 기각. 이걸 본 판결, 이걸 목적으로 재판하는 거죠. 이걸 목적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본안 판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안 판결, 인용 기각, 이게 목적이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소송법은
누가 이기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본안 판결을 절차상 이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만 관심이 있고,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기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민소법은 관심이 없어. 절차만 공부하는 거야. 누가 이기는지는 결국은 민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근데 소송법은 아이러니하게 민법이 아니라 소송법이 절차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차만. 그래서 소송법 공부하면서 이 본안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안 나와요. 인용 기각이 별로 안 나와요. 절차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사건인데 본안 판결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만 따져. 본안 판결에서 원고가 이길 거냐 피고가 이길 거냐는 실제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소송법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본안 판결을 한다만 나오지 원고가 이길지 피고가 이길지 때는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소송 판결은 뭐냐? 이거는 본안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본안 판결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각하, 부적법 각하. 넌 자격도 안 된다. 요건도 못 갖췄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또 재판 걸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용어를 익숙해져야 돼. 소송법에서는요, 부적법 소리가 나오면 각하로 연결이 돼요. 부적법하다. 재판에 진다, 이긴다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소송법에서는 재판에 진다, 이긴다는 말은 안 써요. 실무하고 달리.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소송법에서는 부적법하다, 안 된다 그러면은 진다는 얘기 아니라 부적법하다 그러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얘기예요. 부적법 각하. 청구가 인용 기각. 이렇게 부적법 각하. 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소송 판결 그래요. 이 자세한 건 뒤에 좀 나올 거니까 지금은 첫날부터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익숙해져야 되는 구구단 개념으로, 소송법에서는 이 부적법 각하, 소송 요건, 이 말이 이 청구 인용 기각, 본안 판결보다 이 말이, 이 소송 요건, 흠결, 부적법 각하 말이, 이 아래보다 이 말이 100배는 더 나온다. 100배, 10배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다 이거. 이게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아이러니다, 참, 이게. 이거는 많지 않다, 여기 가서.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기본 개념,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너무나 많고 중요하죠. 근데 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 절차만 공부하다 보니까, 절차상 이거는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다, 이게. 이걸 보는 게, 100배까지는 사실 아닐지 몰라도 100배라고 할 만큼 압도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많이 나온다. 자, 지금부터 판결의 종류를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판결은 말입니다. 모든 판결은 앞에 어디 법원의 판결인지부터 이렇게 명시가 돼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판결. 소를 각하당했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소를 각하한 거. 제척기간 1년 안에 걸어야 되는데 2년 만에 걸어가지고 했다. 소를 각하한다. 또 이거는 어떤 경우도 있다. 원고에 이번에는 이제 청구를 기각한다. 본안 판결. 청구를 기각한다. 증거야, 이건 증거. 또 이제 의정부지법원의 판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피고인 원고에게 얼마를 주래. 이건 이긴 거야. 인용. 이긴 판결에도 전부 인용이 있고 일부 인용이 있지. 근데 소송법에서는 이렇게 일부 인용 이런 말만 쓰지, 누가 이겼는지는 그래 부담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법을 공부하는데 민법 공부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민법 공부하는 게. 왜? 판결의 내용을 공부한다면은 민법이 도움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절차만 공부하다 보니까, 소송 절차.
아이러니죠. 이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절차만 공부하는데 절차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아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데 단지 안 해본 것 때문에. 자, 봅니다. 재판 중에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볼래요? 중앙법원의 결정. 채권 가압류를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가압류는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다른 거 볼까요? 경두지원의 결정.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결정으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합니다. 1년에 채권 압류 추심명령 이런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가요. 법무사 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주업으로 하는 거예요. 또 결정, 부동산 임의경매, 강제경매, 경매도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판결만 많은 게 아니라 결정도 있구나. 다만 시험에서는 결정이 많지는 않지만 시험에서는 저 책은 뒤에 나오고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래서 결정으로 한다는 얘기는 판결이 아니라 이거로 얘기한다는 얘기구나. 또 명령도 있어요. 명령으로 재판하는 거. 이렇게 명령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장을 각하한다. 소를 각하하는 게 아니라 소장을 각하한다. 인치가 안 붙거나 그러면 재판장이 인치 더 붙여라. 근데 안 붙였다. 그러면 소 각하가 아니라 소장을 각하한다. 명령으로. 또 이것도 성명 준비 명령도 있단 말이지. 이제 언제까지 이거를 내라 이렇게 해서 요걸 제출 기한, 요 기간도요. 이렇게 법원에서 정해주는 기간이 있고 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법에서 정한 기간은 법정 기간, 뭐 항소 기간, 이렇게 법정 기간. 또 판사가 재판으로 정하는 거 언제까지? 이거를 재정 기간, 재판으로 정한다. 제출 기간 이때까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정 명령, 명령이잖아 이것도. 이 주소가 송달이 안 된다. 주소를 소명하는 자를 내라. 또 송달료가 부족하다. 송달료 더 내라. 이 보정 안 하면 각하될 수 있다. 또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판사가 이렇게 보정. 여기 불응하면 소장이 각하되는 거지. 판결로. 또 자 보세요. 1심 판결 억울해가지고 2심 제기하는 걸 용어를 알아둬야 돼. 이제 구구단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하지만 공부를 앞에서부터 공부하지만 이건 저 뒤에 나오는 거겠지. 항소 이런 게 저 뒤에. 근데 앞과 뒤가 연결이 돼 있어요. 수송법이 절차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저 뒤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뒤에 용어가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단계별로 그때그때 미리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워밍업 시키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1심 판결에서 2심 제기하는 걸 항소 그럽니다. 항소. 2심 판결에 대해서 억울해서 대법원 가는 걸 용어를 알았어요. 상고 그럽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고심을 제한해가지고 상고 이유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이럴 때만 이제 상고심 받아주도록. 자, 그럼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확정됐다 그래요. 재판이 확정됐다. 그리고 기판력이 발생한다. 자, 근데 아무리 확정된 판결이라도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제 방법이 있다. 확정 판결이라도 이걸 재심 그런다. 그 대신 아주 중대한 하자일 때만 이제 요거를 상소 그러고 요거를 재심 그런다. 이 불복 방법. 재심, 확정 판결해야 돼.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로 다투고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처음에 배울 때 앞에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도 이런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이런 잘못이 있는 판결이 나오면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된 후에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절차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 흐름을 알아두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안 해봐서 생소해서 그렇지. 또 누군가 실무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왜? 공부 양이 많다 보니까 진도 나갈 게 많아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찬찬히 하다 보면 시간을 못 내요. 또 시간이 모자르고 제가 최대한 쉽게 하면서 진도를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불복. 자, 이게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면 1심 결정이나 명령도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이건 저 뒤에 나오는 거지만 미리 알아둬야 돼. 그래도 이걸 억울해서 하는 걸 우리가 항고 그럽니다. 항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고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통상 항고, 보통 항고하고 항고를 일주일 안에 즉시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즉시 항고 그럽니다. 즉시 항고. 그럼 항고심 판결, 항고심 결정. 이것도 잘못돼서 대법원에 가는 거. 용어를 알아둬야 돼. 이걸 재항고. 대법원 결정, 판결 결정, 재항고. 그리고 특별항고라는 게 있어요.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명령이 있어요. 가끔 재판 보면 이런 결정 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명령에도 예외적으로 헌법 위반 이런 사유가 있으면 특별항고를 할 수 있어요.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막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거구나. 헌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특별항고. 근데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뭐만 대상이다. 이거는 이렇게 항고 이런 거 할 수 없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예외적으로 큰 헌법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때 특별항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확정됐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확정된 후에도 구제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재심 비슷하게 준재심 그래요. 용어를 미리 알아놔야 돼요. 중간 이 용어가 앞에서부터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상소, 항소, 재심, 준재심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구단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알다 보면 앞뒤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중간 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 갈수록 양이 줄어들고 내 거로 되고 그 대신 독일어처럼 처음에 공부할 때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어렵다는 얘기가 생소하다는 얘기예요. 반복될수록 탁 베끼면 점수 따기가 좋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자, 요거는 이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거랑 조서가 나와요. 이제 각종 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거는 재판인데 이제 판결일 땐 재심이지만 이런 것들은 준재심. 용어를 맛배기로만 알아도 돼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를 볼게요. 자, 자, 법의 가장 기본 체계는 자력구제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이제 국가질서가 성립된 이후에는 자력구제는 금지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승소 판결, 이걸 법률용어로 집행권원 그래요. 판결을 받아서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 그래도 이행 안 하면 이걸 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빨간 소송 절차, 집행권원, 승소 판결 얻는 절차를 소송 절차 그러는 거예요. 실무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 이겼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야. 재판에 졌는데도 돈을 안 주는 게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걸 권원으로 강제 집행하게 되지. 이 강제 집행 절차가 민사 집행 그래가지고 소송법보다 양이 몇 배 많아요. 몇 배. 이쪽은 주로 누가 하게 되냐면 실무에서는 법무사들이 이제 경매 넣거나 압류 추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집행. 근데 노무사 쪽은 여기는 관련이 없으니까 요 앞에까지만. 그런데 소송을 왜 받는 거야? 집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법 하는데 집행법을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알아야 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최소한의 내용만 맛배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은 이제 법무사 쪽에서는 이쪽이 아주 중심이 되고요. 중심이. 제가 전문이 이쪽이고 이쪽. 자, 참고로 그래서 소송 절차를 참고로
잠깐만 그려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때그때 이제 소장을 써서 민원실에 들고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법원에 소장을 써서 소장을 낼 때, 종이로 낼 때는 판사가 볼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상대방한테 보낼 거를 두 개를 내면은 판사가 하나 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야, 돈 갚으랜다야. 이렇게 딱.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송달. 그럽니다. 송달. 송달. 여기서 하나 알아듣고, 우리가 요거 기간 준수. 소멸시효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3년 안에 1년 안에 제척기간, 이런 기간 준수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소장 접수 시. 그러니까 소송을 접수만 하면 기간을 지킨 게 된다. 3년 안에 접수만 하면 송달시가 아니고 접수시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된다? 이 소송 계속의 효과, 소 제기의 효과. 소를 제기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소를 제기하면 기간 준수,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송달이 되면 실무에서는 송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준비서면을 내고 막 공방을 벌이고 증인을 신청하고 이렇게 교과서가 돼 있지만, 지금 실무를 가보면요, 사람이 참고 참다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걸면 상대방은 할 얘기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는 게 많아요. 더 많아요. 특히 은행 사건 있죠. 은행 카드 연체된 거, 이런 사건들 누가 나와? 할 말도 없어. 근데 뭐가 어렵다? 그 소송달이 어려워요. 나 이제 사람이 없어. 직장 다니냐고 아니면 피하고 그러냐고. 소송달이 나중에 어렵다. 근데 시험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소송법 시험에서는 송달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송달되는 순간 이제 원고와 법원, 이제 법원과 피고 3자 간의 소송이 계속된다는 용어. 이 소송 계속이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은 용어를 쓸 때, 이게 이제 답안지 쓰거나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송 계속이라는 용어. 이제 소송 계속 중. 뭘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소송 계속 중. 계속 나옵니다. 수십 번도 더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소송 요건, 부족법, 소송 요건, 소송 계속. 이걸 계속 익숙해져야 돼.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답안지가 써진다니까. 답안지가 안 써지는 게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소송 계속. 자, 소송 계속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복제소가 금지돼요. 소송이 걸렸으니까 또 걸지 마라. 이 시점이 언제다? 송달 시에 소송 계속이 되고, 이때 중복 소송이 금지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박혀 있어야 돼요. 책으로만 한 줄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은 줄도.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첫날이죠. 처음 공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알아둬야 될 거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대위소송과 중복소송으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첫날부터 이거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거라 하나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대위소송이 뭐냐? 채무자가 자기 재판을 걸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채무자한테 권리를 보존하려면, 내가 권리를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가 얘한테 재판을 걸어서 이걸 가져오면 이걸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걸 못 하는 거야. 이럴 때 내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민법에 나오죠. 민법 공부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대위소송. 이거는 지금 통설 판례가 채무자가 하는 소송을 내가 대신 담당한다. 그러니까 채무자 재판을 제3자, 채권자가
대신 담당한다. 이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보는 게 소송 담당으로 보는데 여튼 이 대위 소송과 중복 소송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볼래요? 자, 채권자 얘가 재판할 거를 내가 이 권리 보존을 위해서 대신한 거예요. 이렇게 대위로 그러니까 얘가 재판할 걸 내가 대신 걸은 거지. 야, 너 얘한테 해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소송이 송달이 돼야 계속이 되는 거야. 그 소송이 계속되는데 이제 얘가 직접 자기 재판을 걸잖아 이렇게. 이렇게 네 재판을 내가 걸었는데 또 걸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중복 소송. 대위 소송 계속중. 이 계속중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송달이 되는 걸 가지고 기준이에요. 송달이 계속중. 채무자가 또 제기하면 야, 네 재판을 얘가 하고 있는데 또 걸었어. 이거는 중복 소송이다. 그럼 연결이 되는 거야.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마인드 형성 이게 왜 어려운 건 아니죠. 자세히 보면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거꾸로 채무자가 재판을 걸고 있는데 계속이 됐는데 송달이 돼서 그걸 내가 또 건다 이렇게 대신. 그럼 하고 있는데 또 걸면 이거 또 중복소송이지. 왜 남이 하고 있는 걸 네가 또 하냐? 똑같은 재판을. 그 재판을 네가 또 하면 중복소송.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채무자가 자기 소송 계속 중 채권자가 대리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는 중복소송으로 본다고.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얘 재판을 대신 담당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내가 권리가 있어야 돼. 권리가 없으면 대신할 자격이 없어. 두 번째, 얘가 이제 돈 같은 경우에는 무자력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돈이 많으면 거기서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돈 받을 거라면. 이거 말고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어야 돼. 무자력. 세 번째가 내가 권리가 있고 네가 무자력.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무자력 상태야.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권리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대신할 자격이 없어. 각하야. 자격이 없으면. 두 번째,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무자력이야. 이거 말고. 마지막으로 얘가 안 하고 있어야 돼. 얘가 안 하고 있을 때 대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되고 이걸 꼭 해야 되면 되고 무자력이고 얘가 이걸 안 하고 있을 때 대신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흠결되면 대신 대위 청구할 요건이 흠결된다 그래서 각하야. 중복 소송이기도 하지만 중복 소송 전에 지금 판례는 얘가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하고 있으니까 대신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요즘은 어떻게 한다? 근대 판례는 이 경우에 자격상실. 네가 대위 청구할 중복 소송이기도 하지만 대신할 자격상실로 각하시키고 있다. 겸지만 자, 이번에는 봐봐요. 중요한 거 스톱해서 봐요. 짧은 시간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뭐죠? 이게 벌써 사례 연습이 되는 거야. 사례 연습. 자, 대위소송을 제기했어요. 얘가. 근데 또 제기했어. 이 사건을 내가 대신 행사하고 있다고. 근데 이 사건을 또 제기하면 이것끼리 중복소송이 된다 이거. 어느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채권자 동의하는 건 또 중복소송 문제가 제기된다 이거죠. 알겠죠? 이 계속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첫날 첫 시간에 좀 어렵지만 미리 이렇게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그다음부터는 쉬운 걸 또 얘기해요. 다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사법연수원 예상 문제예요. 민소법 시작도 안 했는데 예상 문제를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맛배기로. 그리고 이게 거의 다예요 또. 많지 않아요.
이거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몇 개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내려온 연수원자 예상 문제. 아, 이렇게 따지는구나. 그 응용력을 키우려고 하나만 얘기합니다. 많지 않아요.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빼돌렸어요. 얘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걸 빼돌리고 찾아오지 않으니까 돈 받기 위해서 얘 빼돌린 거 찾아와. 권리행사 안 하지. 얘가 대유로다가 야, 이거 가짜니까 말소하라. 얘가 말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대신 했단 말이야. 얘도 또 이거를 말소 재판을 걸었어. 그럼 이게 중복소송일 것 같죠? 중복소송이지. 어느 게 중복소송일까? 시험 문제가 요 사건의 본안 판결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건 가능하고 이건 중복소송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시험이보다 누가 이기느냐는 따지지 않아. 이거 이기느냐는 따지지 않아. 그냥 본안 판결이 가능하냐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송법에서. 마인드를 잘 가져야 돼. 마인드. 소송법적인 마인드. 응? 시험 소송법적인 마인드. 실무하고 달라. 예? 가능하냐? 여기서 보세요.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자, 소송물이 동일하잖아. 중복 소송이잖아. 근데 이쪽 건 소송을 3월 4일 날 제기했어요. 남부지방법원에. 근데 이게 소송달이 3월 말에 됐어요. 요거는 며칠 그 다음 날 제기했어. 이게 나중에 제기했지. 법원도 달라. 이거는 중앙법원에. 근데 요거는 소송달이 이거보다 빨리 됐어. 호호. 소송 귀속은 언제 생긴다? 송달할 때 생긴다. 누가 먼저 송달됐어? 얘가 먼저 제기했지만, 얘가 늦게 제기했지만 얘가 먼저 됐지. 그러니까 얘가 소송이 계속이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제기했어도. 그러니까 얘가 소송 계속이 어느 게 먼저야? 이게 먼저니까. 얘는 소송 계속이 된 다음에 나중에 됐으니까 얘가 중복소송이라 본안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본안 판결할 수 없다. 이런 거 본안 판결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여기 판결과 여기 판결이 모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중복 소송에서는 여기 판결 둘 다 해버리면 모순 저촉이 되니까 중복 소송은 판결 자체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소송법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이거 본안 판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거 여러분 풀고 나면 벌써 이제 노무사 시험은 이거 이상은 법무사 시험에서도 제가 2차 수험생들을 위해서 연수원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첫날 되게 마인드를 좀 그래서 지금 봤어요. 이때 기간 준수고 소재기 효과 이때 중복소송 금지가 누가 먼저 송달되느냐 법원이 어딘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법원이 달라도 똑같은 소송이면 중복소송이 되는구나. 누가 먼저 접수했느냐가 아니라 송달이 계속이니까 소송 계속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무에서는 이놈의 송달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수험법에서 송달 방법을 배워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도 고치고 재송달하고 특별송달하고 더 이상 송달이 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자, 송달이 됐어. 상대방이 이제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게 됩니다. 답변서. 이렇게 나 돈 줄 거 없다. 답변을 합니다. 그럼 똑같이 두 개를 내면 판사가 보고 하나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야, 돈 줄 거 없댄다. 와, 그러면 얘한테 소장에 대한 반박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할 기회를 줘요. 재반박 기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답변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무에서는 답변서, 사건명, 원고, 피고는 이름만 써요. 왜? 소장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름만 써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답변.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원인 다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 똑같이 답변서를 주면 이렇게 내면 원고에게 이 답변에 대한 재반박 기회를 줘요. 재반박 기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준비서면.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준비서면을 내면 야, 말도 안 되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내면 또 보냅니다. 말도 안 된다요, 답변. 그럼 얘한테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줘요. 재반박. 얘가 낼 때도 준비서면 그래, 이렇게. 처음에 원고가 내는 걸 소장,
그 다음에 답변서, 그 다음부터는 원고간에든 피고간에든 준비서면 그러구나.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넓게 보면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환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나와요. 여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준비서면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준비서면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익숙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이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서면도 이렇게 사건 번호가 주어져 있고 원고, 피고는 이름만 써. 주소 이런 건 소장에 있기 때문에 다음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변론을 준비하겠다는 거야. 법정에 나가서는 이거대로 변론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이거대로 읽은 거로 처리가 되죠. 예? 이쯤 되면요, 이렇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이쯤 되면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를 줘봤자 동어 반복이야. 이쯤 되면 법원에서 이제 날짜를 잡아요. 변론기일을 진행하거나 필요가 있으면 준비기일로, 그리고 조정으로 넘겨요. 실무에서는. 근데 법정에 나가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법정에 누가 나가느냐? 이게 바로 소송대리 허가 문제입니다. 지금 실무는 소가가 1억 원까지만 허가가 가능해요. 1억 원까지만. 1억 원을 넘어갈 때는 변호사가 나가든지 본인이 나가면 돼요. 1억 원이 넘어가면 변호사가 나가거나 본인 또는 소송상 대리인이 있어요. 이제 그 나중에 뭐 지배인 이런 대리인. 아니면 일반인이 대신 나가려면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가 1억 원까지만 허가를 해준다고. 변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가서 원래는 소장에 쓴 거, 답변서 쓴 걸 읽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웃기게 되잖아.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만 해서 소장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답변서 낸 거 확인하고 답변서대로 진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진술해 준 거로 변론한 거로 쳐준 거지. 그리고 이제 증거 조사하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지. 서증, 공부할 거야. 증인신문, 사실조 이런 걸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이건 변론 종결을 하고. 판결은 반드시 소액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변론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판결 선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반드시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서 선고기일에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원고, 피고. 이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생깁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걸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걸 판결의 주관적 범위. 그리고 이 날짜 기준으로 변론 종결일. 이걸 판결의 시적 범위. 그러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원고, 피고 사이의 권리 의무를 탁 판결 내려버리는 거니까 이제는 이 날짜 전의 사유 가지고 판결 내용을 건드리지 마라. 기판력의 시적 범위. 그래서 이 판결을 다투려면 변론 종결 후 사정 가지고 이걸 다툴 수는 있지 변론 종결 전 사정 가지고는 다툴 수 없다. 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 변론 종결 요 날짜 기준으로 판결 내린 거다. 요 날짜 전의 사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 판결을 건드리지 마라. 이거 가지고 이걸 못 건드리고 이거 후의 사정 가지고는 이걸 뭐 다툴 수는 있지만 판결의 시적 범위. 그리고 판결은 주문에만 미친다. 주문. 이 판결의 객관적 범위. 나중에 기판력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판결의 주관적 범위. 원고, 피고 사이에서만. 판결의 시적 범위. 변론 종결 기준으로만. 그 전에 건 차단돼. 판결의 객관적 범위. 이게 거의 다 판결의 범위가 주문에만 미치고 주문이 아닌 판결의 이유. 여기가 아닌 이유 중에 판단된 이 사실관계 또 이 사실관계 이유 중에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 소유권이 있으니까 명도해라 이렇게. 판결에는 여기 주문에는 뭐라 나와?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별지 건물을 명도하라. 명도하라는 게 주문이야. 이유는 네가 여기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건 선결적 법률관계라 기판력은 명도하라만 생기고 여기는 기판력이 안 생겨. 이게 나중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주문에만 미치고 이유에는 안 미친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최고 어려운 거와 연결되는 밑바탕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부터 보이지 않게 자꾸 쌓아가서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나게끔. 자, 지금까지 뭐 했어? 워밍업을 했어요. 워밍업을 했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니까 워밍업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는 8개 파트에서 교재로 와서 첫 파트 시험 관련 이제 교재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워밍업도 있고 바로 교재로 가고 교재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바로 또 교재만 가는 것도 있고 그때 자 보세요. 총설에서 한 문제를 공부를 또 법원에서 또 이제 법원에서 두 문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세 문제는 신의칙, 그 다음에 국제관할, 세 번째 제척 깊이 이 세 문제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떤 단문집에서는 아예 빠져 있는 것도 많고 예상 문제로 빼는 경우도 있고 넣는 경우도 있고 두꺼운 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제끼는 문제 그러니까 그렇다. 그보다 비중이 크지 않다. 는 부분이에요. 계륵처럼 계륵이란 말이죠. 계륵. 닭갈비. 이건 뭐 버리겠니 아깝고 먹자니 먹자 할 것도 없고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거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 난이도를 비중이 좀 작다와 아주 중요하다 두 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A, B, C, D로 안 하고 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안 하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충 내용으로 무슨 얘기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빼지 않고 같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 중에서 브리타의 대표적인 게 뭐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기출문제가 또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원칙, 기본.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나가되 빼지 않고 나갑니다. 기본적인 것은 나가되 다만 강조점이나 내용을 조금 기본 내용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써도 브리타 대비가 저절로 되는 거라서 봅니다. 근데 이게 맨 앞에 나오다 보니까 자세히 쓰고 싶은 욕심이 많지만 그걸 참고 첫 번째 신의칙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근데 막바로 신의칙 공부하기 전에 교과서처럼 민사소송의 이상 그래가지고 적정 똑바르게 재판해야 되는 거지. 이길 사람이 이기고 또 양쪽 공평하게 그리고 신속 재판이 빨리 일어나야지 너무 오래 걸리면 재판하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비용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거는 늘 어떤 제도를 설명할 때 마인드로 이렇게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를 한두 줄, 한두 마디 쓰는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만 봅니다.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아주 오래전에는요, 어려웠던 시험이 뭐냐면 양이 작은 대신에 이 거대 테마, 재판의 적정을 논하세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면서도 거대 담론. 이런 게 뭐 변론주의를 논하세요. 이렇게. 이 거대 담론이 주류였어요, 예전에는. 그때는 예전의 교재들은 대신 좀 짧은 대신에 이렇게. 근데 요즘 실무는 그런 거대 담론은 안 나옵니다. 실제 사례로 접근해서. 근데 여튼 여기는 요 정도만 봐놓고 넘어가고 신의칙 문제가 교재 우리 유인물 첫 번째 신의칙 문제가 이거를 관련해서 이렇게 교재로 이 정도만 봐도 여기서는 그리고 신의칙 관련된 문제를 단문형 겸해서
하되 이시훈 교수님 책을 옮겼지만 많이 줄여서 옮겼어요. 그걸 다 쓰기에는 25자로 너무 크고 또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이 정도만 쓰면 안정권이다. 답안지 공부할 때 답안지 쓰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 달 했어요. 자, 첫째, 이게 시험에 나오면 총서를 쓰고, 두 번째 규제를 받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발언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네 가지의 발언 형태가 부당 형성, 모순 금지, 수권의 실효, 남용 이렇게, 그리고 이제 효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답안지가.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 신의치까지. 잘 보실래요? 신의치기 시험에 나왔다. 이걸 연대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걸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 들은 걸 토대로 교서를 또 읽고 줄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막바로 강의 동시에 답안지 이 정도 언급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요거 어려움 설명해 주면서 같이 나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저절로 복습. 그래서 이것만 볼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도록. 첫째, 총설에서는 민소법 1조 2항 굵은 글씨만 써주면 돼요. 민소법 1조 2항에서 당사자와 수동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동을 수행한다. 해서 신의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1번 법조항. 이 취지는 이걸 다 쓰기도 길고 이렇게 건전한 소송 윤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 보충을 위해서 이걸 도입한 거다. 이런 제도를 대원칙으로 규정한 거다. 이렇게 법조항 써주고 건전한 소송률을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 조정 보충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딱 써주면 되는 거지. 이게 탁 공부할 때 이거 이상 쓰기는 어려워요. 답안지. 두 번째는 요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요것도 실제 답안지 쓸 때를 염두에 둬서 이거는 법에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당사자와 관계인 그랬으니까 여기에 당사자 관계인 그랬으니까 당사자에는 원고피고 관계인의 이제 우리 뒤에 공부하게 되죠. 소송 참가인, 소송 대리인, 뭐 증인 감정인 등도 규제를 받는 자에 속한다. 열거식으로 당사자는 원고피고는 물론 관계인, 참가인, 소송 대리인, 증인 감정인도 여기에 미친다. 규제를 받는 자. 이건 딱 써주면 되는 거야. 시험에 A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넘기지 말고 그럼 불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 교과서 공부한다. 제가 책을 300페이지만 좀 넘게 그만 봐도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니까 좀 색다르게 쉬우면서 기본서도 하면서 단문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언 형태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우리 이시훈 교수님 목차나 김홍엽 교수님 목차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두꺼운 책은 김홍엽 교수님이고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시훈 교수님 책을 좀 더 쉽게 풀다시피 이렇게 해놔서 똑같아 목차가 제목이. 얇은 책들에는 이제 이런 게 빠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목차 네 가지는 알아둬라. 근데 목차를 외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는 두 문자를 강의하지 않습니다. 머리 글자 외워가지고 막 외우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그 실체에 집중하게끔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 목차는 요건 그냥 이렇게 염두에 두고 목차를 잡으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시작,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하지 마라. 해석을 이용하지 마라. 앞부분 염두에 둔다면 자, 이시훈 교수님은 한쪽이 잔꾀를 써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근데 요거는 뭐 꼭 쓸 필요는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 위배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례 하나는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대부분 판례가 뭐냐면 갑의 을에 대한 관할 법원이 전주인데, 전라북도 전주인데 병을 을과 공동피고로 한 이유가 실제로 병한테는 소송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병의 관할 법원인 중앙법원에다가 을까지 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뒤에 이따가 나올 내용이거든요. 관련 재판적 그래가지고 보세요. 얘한테 관할이 서울에 있고 얘한테 관할이 전주에 있으면 여기에 관할만 생긴 법원에 얘도 같이 관할이 인정되는 거, 이걸 관련 재판적 그러거든요. 뒤에 나올 거 이렇게 앞뒤가 연결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게 어려워. 이거 좀 줄여놓은 거예요. 하나만 잘 볼게요. 이신 교수님은 사례를 많이 갖다 놨어요. 그걸 다 보려면 어지러워. 에너지 빠지고 앞부분부터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하나만 샘플로. 자, 보다 실제로는 을에 대한 관할이 전주인데 전주인데 얘를 중앙법원에 관할권 만들 생각으로 전주인데, 자, 엉뚱한 서울에 있는 병에게는 실제로는 청구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병의 관할, 중앙법원의 관할을 생기하기 위해서 을병을 공동픽으로 했다면, 그래가지고 서울에 걸었다면 서울에 관할이 있으니까 관련 재판적으로 병도 서울서 받아라. 여기 다시 한번 을에 대해 재판하는 건데, 을의 관할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재판해야 되는데 여기 딱 엉뚱하게 병을 을과 공동픽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병에게는 재판할 청구가 없이 오로지 병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앙법원에 관할 것 생길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관련 재판적 규정이 배제된다. 신의칙상 억지 관할 만들기, 관할 선택권 남용, 신의칙 위배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염두에 두면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모르고 많다 보니까 이거 말고 또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게 불안감이 형성되거든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 있어요. 또 법원 승진 시험 이런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런 게 중요해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관식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 목차 잡기도 바빠. 그러니까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을이 전주 관할인데 병과 을을 공동픽으로 한 이유가 병에게는 재판할 생각도 없으면서 단지 병의 관할 법원에 오게 만들려고 관할 법원이 생길 목적으로 한 거라면 이 관련 재판적 규정이 신의칙상 억지 관할 만들기, 관할 선택권 남용 해당돼서 배제된다. 시작할 때 부당 형성, 두 번째 이제 진행하면서 금반원 진행하면서 시작 진행. 네가 일정한 행동을 취해서 상대방이 이걸 믿었는데 이조에서 종전 금반원 태도가 모순되는 거동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죠. 대표적인 게 뭐다? 소송상 합의해놓고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부재소 특약이 뭐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는 특약. 해놓고 소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안 하기로 했고 반대 행위하니까. 또 소 취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해 안 하는 거. 이건 뒤에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모순 거동. 자, 시작 부당상태 형성. 두 번째 진행하면서 모순 금지. 마지막으로 실효. 소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게 방치했고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생겼고 상대방에게 그에 의해서 이제 근데 이걸 행동하면 이미 실효된 거로 봐야 될 경우,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다가 안 할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권능은 실효된 거로 보자. 자, 판례는 특히 노사 간의 고용 분쟁에서 신속한 분쟁해결 요청 때문에 실효의 원칙을, 소권의 실효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지만
부당해고라고 우리 근로기준법 공부, 노동법 공부하시니까 부당해고라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무효소송을 부당해고 당하고 30년 지난 다음에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전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그걸 지금 걸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수상 권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 행사하지 않은 기대가 생기면 두 가지 장기간 안 한 거랑 기대 생기는 거 이렇게 여기 보면 조그만 것이 장기간 불행사에다가 기대가 생기면 그 뒤에는 이제 행동하는 거는 실효된 거로 보자. 판례는 특히 노사 간의 고용 분쟁에서 분쟁 해결의 신속 때문에 실효 원칙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만 써주고 써주면 돼요. 이런 학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는 소권은 기본권이 실현되기보다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실효되는 거지 소권 자체가 실효된 건 아니라는 부정설도 있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 거동, 그 다음에 이제 실효,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전체적으로 남용. 키워드는 소송이니까 소권이 소송인데 소송의 목적이 아닌 소송이 아닌 다른 목적, 소송 외적인 목적 추구를 위해서 소송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역시 보호가치가 없는 걸로 평가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다 쓰기에는 이승 교수님 많아요. 서너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요건 자주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 소송이 아닌 간편한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또는 통상의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는데 굳이 소송으로 제기하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 피고한테 비용 받으려면 비용 달라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나오고 얼마인지가 안 나오잖아. 얼마인지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부담하는 액수. 이거는 소송 비용 절차라고 다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럼 그 절차를 이용하지 굳이 소송으로. 그런데 소가 아닌 다른 방법 있다거나 소송 이에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하는 때 또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또 탈법이나 제사상 이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행사하는 거 마지막으로 파란 글씨만 언급해줘도 돼요. 상대방의 소송행위 방해 예를 들면 증명방해도 신의 한 내용이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가지 목차 A급은 아니니까 첫째 어떻게 총선에서 규정을 적용해주고 건전한 윤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적 적용에 생기는 틈새 사회통념에 관한 그 결과 조정 보충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 원고 피고가 아니라 관계인 시작할 때 부당 형성해놓고 이걸 이용하지 마라 신의치가 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어느 경우입에 관할 만들기. 두 번째 모순 금지 소취하기로 해놓고 부대스특 해놓고 하는 거. 일정한 하기로 해서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반대행위 하는 거. 모순 금반원. 또 마지막으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두 가지 요건. 장기간 불행사 그리고 이제 행사하는 기대가 생긴 경우. 그때는 이제 소권이 실효된 걸로 보자. 그래서 고용관계 분쟁 소송. 마지막으로 남용. 여기 이제 하나. 이거는 소권, 이거는 부정설은 뭐다? 실제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지 소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마지막 소권 남용. 소송 외적인 목적 추구를 위한 권능 행사가 소권 남용으로 된다. 요즘만 써도 되고 혹시 불안하니까 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알아둘 거 소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경우 또는 특히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 마련하고 있는 경우 굳이 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소권 행사가 법의 목적과 반하는 때 이런 목적으로 소권 행사하는 경우 특히 소송행위 방해, 증명 방해도 여기만 써주되 여긴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언급해주면 그리고 이제 효과로 신의칙 위반 여부는 요거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이게 절차상 내용보다
이게 주장을 해야 법원에 고려하는 거냐, 아니면 주장 없이도 직권조사사항이냐,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직권조사사항이냐 아니냐가. 상대방이 항변해야 판단해 보는 거냐, 아니면 직권으로 해봐야 되는 거냐. 직권조사사항이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신의 측에 반하여 지게 된 소송은 이건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거 돼가지고 부적법, 그럼 각하다 이거. 소송을 각하하게 되고, 소송은 적법했는데 행위가 신의 측에 반하면은 행위만 무효로 이렇게. 이거 알아둬야 돼. 소가 부적법이냐, 소송 행위만 무효냐 이렇게. 소송을 저기 밥상이고 개별적 행위. 자, 소송 신의 측 위반을 만약에 이게 간과하고 잘못 판결한 경우에는 아까 여기 확정 전에는 뭐다? 사항소로. 근데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 판결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당연무효는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걸 한마디 외워놔야 돼. 이렇게 사항소 될 수 있지만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 신의 측 위반 판결이 집행 뒤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대요. 판결이 이렇게 집행 자체가 나중에 요거는 이제 깊이 안 보는 게 요게 이제 나중에 집행법으로 연결되면 그쪽에서는 조금 이걸 좀 다뤄요. 근데 우리에서는 신의 측도 급한데 그래서 여기까지 직권수사항이냐, 그 다음에 소가 부적법해지느냐, 행위가 무효다, 간갑하는 경우 요까지만 써도 돼. 여기까지만 써도 돼. 여기까지. 나중에 지나가면서 손해배상 문제나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걸 집행하면, 이 신의 측 위반의 판결을 집행하면 강조 안 둬도 돼요. 근데 지나가면서 손의 측 위반의 판결을 집행하면 잘못하면 손해배상 문제나 불법이 될 수 있다. 지나가면서 중요한 건 여기다 이거. 직권조사항이고 부적법 각하게 되고 행위가 무효하게 되고 사항소할 수 있고 이 정도면서 답안지가 봤어요. 여기 이 정도 채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총설까지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한 거대로 이 답안지 연습을 해서 책 유인물대로 쫙 계속 박수.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유인물 책으로 2페이지밖에 안 돼. 신의 측 앞에 수업을 듣고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2페이지만 이제 쉬운 것만 갖다 놨어요. 암기가 쉽게. 내 거로. 왜? 그 조그만 주석 판례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놔가지고 보기 좋게 내 거로. 그래서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이제 쉽고 좀 더 내 거로 만들고 이렇게. 맞습니다. 첫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긴 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